최근 안보 동향을 살펴 정세를 전망합니다.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우상화 작업과 체제 선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실상이 드러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북한의 민낯입니다. 네, 최근에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북한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간부들이 달고 있었던 배지가 그 초상화가 바뀌었어요. 네네. 김정은 얼굴로. 네,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내부 계급의 표식 또는 이제 대외 선전용으로 이제 표장, 그러니까 초상 휘장을 사용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1970년도에 김일성 휘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한 이후에 그 뒤를 이은 김정은이 자신의 어떤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지난달 말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자신의 어떤 초상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대의 어떤 그 영향력보다 완전히 벗어났다. 나만의 어떤 통치 권력, 나만의 어떤 이념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대내외에 천명한 거거든요. 보면은 작년 9월달에 푸틴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군사과학 기술을 받으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 지원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이제 좀 괜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는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이제 그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권위주의 국가 사슬 안에서는 좀 뭐랄까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 결속도 다지고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초상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가요가 뭐 북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건 익숙한 뉴스인데 북한의 선전 가요가 전 세계 젊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그 유행의 차원인 건지 아니면은 좀 희화하는 건지. 제목이 친근한 어버이, 최근에 인기를 끈 영상물의 제목인데 그냥 대중가요가 아니고 선전가요죠. 선전물 겸 예. 선전가요라고 부르는데 네. 이 어버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네. 1950년대에 아버지 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이상해. 1962년에는 또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다가 2021년부터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이해서 김정은을 어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어버이에 관한 노래예요. 이게 선전가요라는 제목으로 나가는데 지난 4월에 평양의 주택 기공식에서 짠! 하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전과 다른 현상이 뭐냐 하면 이전에 이런 거 나오면 불온선전문이라고 해서 차단당하고 우리도 안 봤어요.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클릭수가 촉촉촉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신세대가 요놈 봐라, 이거 뭐야 하면서 클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코미디물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처음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딴 데 또 이제 요새는 업어가갖고 올리니까. 네. 혹은 이것도 친근한 어버이 챌린지라고 그래갖고 혹시 이걸로 조회수 좀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나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의심 없이. 너무나 웃기니까. 거기 이제 뭐 구도, 색감, 동작, 말투, 거기 나온 사람들 웃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웃겨요. 자기적이고. 자기적이고. 네. 그래서 봤는데
결국 이제 관심이 금방 식었어요. 이게 관심이 왜 식었는지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롱거리로 써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구시대적이다. 낡은 거 요새 유행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적이고 악의적이다. 이 문화라는 것은 즐기고 누군가의 긍정적인 면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게 일단 선전선동물이고 속임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신세대, MZ세대가 이거 아는 거예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즐기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요즘 세대는 아는 거예요. 상식이 있다.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쨌든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정신이 있다. 안보 정신이 있다. 저는 사실 그거 봤어요. 최근에 그 영상도 있었어요. 조선중앙TV 기자들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세련된 모습이고요. 젊은 뭐 여성들도 있는데 골프를 치거나 맥주를 마셔요. 이게 일상적인 건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영상인가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뭐 영상 이런 것들이 선전하고 선동의 어떤 하나의 매체이자 주요 채널이기 때문에 목적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면은 1년 365일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외적으로 너희들하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어라고 한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너무 이제 강경 노선으로 이제 주변에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유화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보통 국가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이런 선전선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여성 인재가 나와서 림흥거리 거리, 그러니까 평양 림흥거리에서 나오면서 대동강 맥주를 마셔요. 찾아다니면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관광객을 좀 유치하고. 또 이제 뭐 해외 어떤 수출의 팔로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노린 건 뭐냐면 우리 북한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핵, 미사일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살고 있는 나라와 동일한 보통 국가야. 정상 국가야. 그런 이미지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선전선동의 어떤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튜버들이 보니까 그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유튜버가 됩니다. 이건 또 뭐 어떤 걸 노리는 걸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북한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죠? 핵, 뭐 ICBM, 뭐 이런 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국제사회가 아주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완화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딱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 뉴스를 딱 보게 되면 가장 핍박받는 계층은 뭐냐면 약한 계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성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인원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같은 데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너희와 다른 나라가 아니야. 정상 국가야, 보통 국가야. 이런 것들로 해서 북한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뭐랄까 예측 가능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뭐 우리 일상인데 이걸 왜 강조를 할까라고 하는. 근데 원래 브이로그라는 게 그런 것들 다 그렇게 아니에요? 나와요. 네.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되고 홍보가 되면은 바이럴이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인식이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인지 영역에서의 어떤 잠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 북한 방송에서 이런 게 나왔었어요. 폭죽 가게를 보여주면서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다라고 이제 폭죽을 소개했는데 이게 보니까 ICBM 화성 17형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그 무서운 무기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게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선동의 일환으로서 어떤 캐릭터를 이용하는 건지. 그렇죠. 예, 캐릭터를 이용하는 거고 이제 정치적인 명분을 이제 대내외 가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파급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래끼리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연필을 갖고 있는데 또 어떤 아이는 이게 딱 보니까
화성 뭐 몇 층처럼 생긴 그런 연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친구들이 야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관심 끌 수 있잖아요. 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그렇죠. 거죠, 무기에 계속해서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침투가 되고 하나씩 되게 되면 이게 산업화라는 빌미 아예 이런 것들이 확산되게 되면 인지 영역을 잠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켜보는 어떤 이제 국가 총력제 3요소가 국민, 정부, 그다음에 군인데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국가 총력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인식이 어떻게 되냐? 북한한테 뭐라고 하면 유리하거나 좀 프렌들리하게 작용한다면 이거는 국가 총력전을 수행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선동의 하나였던 매체의 수단이다. 머리가 되게 고도화되어 예, 있는 예.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은 어릴 때부터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만화 영화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만화 영화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만화 영화를 즐겨보셨나요? 한국의 정서를 반영한 어린 시절 만화 영화들은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아이들은 어떤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랄까요? 북한의 인기 만화 영화 영리한 너구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둘리나 뽀로로가 있다면 북한에는 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주인공 너구리와 친구인 고양이가 악당들에게 쫓깁니다. 그때 너구리가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너희들 아무리 작고 무른 물체도 빠른 속도로 맞받아오는 물체와 부딪히면 강한 힘을 준다. 이 원리가 생각나겠지? 너구리와 친구들은 매회 수학이나 과학 상식을 활용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영리한 너구리는 1987년 방영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주인공 너구리는 가방과 양말 같은 어린이들 상품에 새겨질 정도로 최고 인기 캐릭터입니다. 2014년 김정은은 평양 양말 공장을 찾아 외국 만화 영화 캐릭터 대신 영리한 너구리를 새기도록 직접 지시하기도 했죠. 북한에선 만화 영화를 아동 영화라고 부르는데요. 교훈과 지식을 전달하는 만화 영화보다는 사상을 교육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만화 영화가 더 많습니다. 북한의 또 다른 인기 만화 영화 소년 장수인데요. 고구려를 배경으로 주인공 쇠매가 외적을 물리치며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침노한 저 외적의 무리를 한 놈도 용서치 말아야 한다. 소년 장수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총 50부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후속편을 제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로 50편을 더 제작했고 2019년까지 총 100회가 방영되었습니다. 이후 인기에 힘입어 만화 영화 속 캐릭터들을 활용한 게임도 등장했죠. 미국과 한국을 악당으로 등장시킨 만화 영화도 있습니다. 영리한 너구리만큼이나 인기를 끈 만화 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입니다. 꽃동산에 침입한 족제비 군단을 다람이와 고슴도치가 힘을 합쳐 물리칩니다. 여기에서 적으로 등장하는 승냥이와 생쥐는 각각 미국과 한국을 상징하고 있죠. 이 만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1978년에 제작했던 반공 만화 영화 또리 장군을 연상시킵니다. 또리가 늑대, 돼지 등 짐승 모습에 북한 악당들을 물리치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공 만화가 군사 정권이 무너지면서 사라진 반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체제 선전을 위해 만화 영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화 속에서 무기와 살상 장면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전쟁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연필포탄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각도기와 연필 모형의 탄두로 미군과 싸운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꿈에서 깨어난 소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민군대가 되기로 다짐하죠. 심지어 북한은 만화 영화까지 동원해 핵실험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는데요. 2016년 제작된 고슴도치의 가시창이라는 만화 영화는 작지만 단단한 가시창을 가진 고슴도치가 평화를 깨는 호랑이를 혼내주는 이야기로 미국과 북한을 각각 호랑이와 고슴도치에 비유하고 있죠. 북한의 만화 영화는 대부분 조선 사이육 아동 영화 촬영소에서 제작됩니다. 만화 제작 기술이 수준급이라 알려져 있죠.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하청을 받아 다양한 만화 영화 제작에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노동자 불법 취업 혐의로 2021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청을 받고 있나 봅니다. 최근 북한의 외주 제작을 맡긴 이탈리아의 한 회사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대가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죠. 이런 걸 재능 낭비라고 하나요?
수준급 만화영화 제작 기술이 체제 선전이 아닌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전기차가 공개됐습니다. 마두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북한의 이제 대외 선전 매체 내 나라라고 있어요. 마두산 경제연합회라는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두산 전기 자동차 나와요. 빅딜을 뚫고 전시장으로 딱 오면서 우리가 보는 CF 한 70년대, 80년대 그런 어떤 수준의 어떤 영상이고요. 그러면 최대 주행 거리가 720km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두산 전기 자동차 기술 교류소는 해외에 유력한 전기 자동차 생산회사, 전기 자동차 봉사 회사들과 협력과 교류 밑에 전기 자동차 수입과 판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중국의 한이라는 그 전기 자동차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아, 중국에 또 전기차가 많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전후면 디자인하고 LED 램프 같은 것들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한 거를 거의 뭐 베꼈거나 아니면 기술 유전을 받았거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운반 수단 있잖아요. 운송 수단은요. 지금 현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하고 2094호에 따라서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이전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막에 통해서 그래서 우리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하면서 책임의 소지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 거기다 해놓는 거예요. 예. 예. 일단은 뭐 껍데기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이 전력난이 심각하잖아요. 네.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테슬라가 성공한 요인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첫 번째는 차량의 모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앙 컴퓨팅 시스템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전국 목지점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북한이 갖췄느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도 없다.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은 있느냐? 없다. 왜 없느냐? 첫 번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입 수출이 돼야 됩니다. 이 부품을 내가 다 만들 수 없어요. 어디선가 수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수 시장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은 거대 국가 아니면 수출해야 이게 개발, 발전, 생산, 판매가 돌아가요. 근데 지금 수입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된다. 두 번째는 자동차는 이거 낭만과 매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은퇴 후에 빨간색 가디건 입고 노란색 오픈카 타고 네. 달리는 그 꿈에 북한산 차를 타고 달리고 싶어요?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네. 디자인. 이게 자동차는 디자인인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굴레에 대한 도전, 상상력, 감성 이런 것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북한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를 타고 싶지 않다. 돈을 줘도 안 탄다. 이거 안 될 거다. 마두산이라는 것도 그냥 체제 선전용이다. 북한 사람들도 믿지 않는 혁명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두산에 혁명 전적지를 만들어놨어요. 마두산이라는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소는 있는데 네. 거기서 실제로 뭐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닌데 우상화, 개인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신화란 말이죠. 북한 주민들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름으로 붙여놨는데 이게 어디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탄다, 안 팔린다,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만약에 차가 있다면 길이 있어야 가잖아요, 차가. 그럼요. 도로가 어떻습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 도로의 총 길이가 뭐 총 연장 이게 우리나라 4분의 1 수준이고요. 대부분 이제 왕복 2차선인데 심각한 건 포장률 10%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을 즐기기 위한 어떤 드라이브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평양 인근에는 고속도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특권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한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200km 정도로 이동할 때는 3, 3일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가 있어요. 목탄차. 목탄차? 예, 이건 뭐냐면 차가 지나가는데 뒤쪽에서 불이 막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석유나 이런 게 수입이 안 되잖아요. 네. 차 뒤에다가 석유 말고 이제 땔감, 나무를 떼요? 이런 다른 어떤 재료들을 태워서 뭐 생기는 군고구마 차가 그러니까 가스가 달리는 발생해갖고 거예요? 이게 내연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병력이라든가 이제 작업에 동원되는 주민들을 수송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오르막길 있으면 안될것 출력이 안 같아요. 나와서 다 밀어야 돼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이걸 타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목탄차를 타고. 낭만이 예, 예.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시속이 50에 60km예요. 잘 나가네요. 잘 나가죠. 네. 제재를 받으니까 전기차 그럼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목탄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아까 그 말씀 잘못하신 게 뭐냐면 북한에서도 드라이브를 낭만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목탄차를 타고 불을 뿜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그 중간에 한 낭만적인 번씩 게 하잖아. 아니라 그거는 왜냐면 좀 북한은 불타잖아요. 불타는 국가잖아요. 불타는 누가 마음. 이게 나무를 중간에 그럼 뒤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줘야죠, 계속. 어떻게 50km 넣어요? 따라가면서 자전거 그 타고? 뒤에서 타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가 열차를 보게 되면 계속 석탄 떼잖아요. 오늘 같은 저희 거예요. 그 제목을 세상에 이런 일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또 공개된 건데 삼태성구라고 해야 돼요? 나인이라고 해요. 삼태성구. 삼성도 아니고 삼태성구예요. 스마트폰 이름이. 외관은 우리 거랑 비슷해요. 네. 이게 되는 건가요? 예, 북한의 기술력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기술력을 영 무시할 수는 없어요. 1990년대부터 북한이 컴퓨터 계통의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진심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의 평소 습성이었으면 카피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져와서 뜯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1990년대부터 북한이 학교를 세우면서 인재 양성을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뜻 있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도 있었겠다는 예. 거죠. 근데 2005년 전후에 한번 이게 도약을 해요. 이동통신 기술로 한번 도약을 해요. 이때 그 각 기관에서 인력, 예산, 제도를 마련해서 북한의 이동통신을 발전시키는데 그래도 북한에 갖고 있는 힘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국산 이동통신 기재 수입을 허용해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일단 발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외국 자본의 유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이 광섬유 통신망 깔 때 태국 회사가 들어와서 이거를 깔았어요. 광섬유 일단 이게 있어야 인터넷이 되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2008년에서 2012년에 이집트 기업을 불러들여서 맞아요. 예. 북한 최신성하고 같이 만든 게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고려링크입니다. 이 고려링크가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의 93%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로 컸어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보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체 통신망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 일단 약속 맺고 같이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성이라는 통신망을 구축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다른 건 다 통제하면서 전 세계 연결망이 될 수도 있는 북한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이 네트워킹, 컴퓨팅, 이동통신을 왜 이렇게 북한이 갖고 싶어하고 전 주민에게 보급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선전선동과 프로파간다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아, 쫙 한 번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건가요? 꽉 목줄을 붙들으려고. 이게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북한이 2018년에 평양 2423이라는 스마트폰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학습용 앱들이 이제 깔려 있어요. 거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백두산 총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 뭐 개인 우상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갔던 사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안 보면 안 돼요. 검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노동신문사에서 제작한 공세라는 정보 포털이 있는데 아이고. 여기는 북한 찬양 위주겠죠. 예. 이거 안 보면 동무 왜 안 봤어? 가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또 그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도 체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체크하는데 또 얼마나 개인을 통제하냐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중간에 스크린샷이 만들어져 갖고 보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지, 북한에서 보라고 한 거 봤는지 안 봤는지, 이거 완전히 통제 사회로 가고 있다. 거기에 써먹으려고 스마트폰을 이렇게까지 보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실제로 스마트폰 쓰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뭐 통계치를 보게 되면 뭐 6에서 700만 명 정도라고 되네요.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진짜 4명 중에 1명 정도가 쓰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선전선동의 어떤 주요한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은 요새는 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 냉면도 시켜 먹는 앱도 나오고요. 그다음 QR 코드로 이제 결제 시스템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반면에 통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제 IS가 중동 지역을 이제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갈 때 시리아 지역에서 어떤 도시를 점령할 때 어떤 방법을 써먹었냐면
이제 인터넷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토바이 뒤에다가 인터넷에 이제 와이파이 존을 디텍션 할 수 있는 걸 하고 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어떤 체제 인사가 이제 뭐 우리 IS에서 반 어떤 나쁜 거에 대해 뭐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좋아요 누르면 그 사람 추적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통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 남측 말투 제거 프로그램도 있고요. 남측 말투 제거 프로그램. 예. 그다음에 또 이제 2018년도에는 미래공중무선 자료 통신망이라는 것을 이게 일종의 와이파이 서비스인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처럼 하나의 어떤 감시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망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모르고 이제 정보를 소통하지만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트레이스 뷰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각각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스크린샷 통해 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또는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해커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사이버 영역에서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와이파이 존을 우회하거나 그 통제 앱을 무력화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예, 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통제라는 창과 우회하는 방패가 또 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예. 그럼 이걸 보면서 야, 북한도 뭐 체제는 그렇지만은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런 인간 느낌이 드는 거죠. 본능이네요. 예, 본능이에요. 자유에 대한 예. 게. 통제하면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예. 저는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이제서야 발간된 것도 의아했고 또 이걸 그럼 왜 이제 와서 했는가? 그렇죠. 예. 북한 인권 보고서를 왜 만드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라는 질문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 인권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까지 발간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연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부로서의 약속 위반이고 이거는 불이한 것이다. 네.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면 일단 유엔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먼저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부터 북한의 인권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했고 올해로 10년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크게 만들었고 대대적으로 공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누가 하고 있냐 하면 한미일이 합니다.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자, 같이 노력하자고 우리가 약속했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 납북자들 또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그들의 가족과 이웃이 거기 아직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일이다. 우리 이웃의 일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탈북한 탈북자 649명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보고서는 만들었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민낯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민낯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이 보고서다. 굉장히 피와 네. 땀이 연구진들 피와 땀이 들어갔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 우리 다 봐야 되고 이걸 봐야 왜 우리가 북한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빨리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제 인권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될까 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북한이 민감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 민감해하는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어떤 권위주의 국가 대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가장 아픈 곳,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권위주의 국가에 그게 인권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티벳이라든가 위구르 얘기를 딱 하면서 그쪽에 뭐 삶이 좀 피폐하든가 아니면 뭐 냉혹한 통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진관 공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권위주의 국가가 가장 아파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북한도 우리 땅이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한 신뢰가 있어요.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그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갖고 그 키이우를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하면서 키이우를 방어를 해냅니다. 그래서 일부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부차라는 곳에 그 마을에 학살을 저지르고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젤렌스키 정부의 그거를 이제 팩트를 이제 다 뭐랄까 체증을 해서 밝혀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정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주저하던 국제사회가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사 지원. 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가 방관하게 된다면 아까 남방사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의 우리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이런 거를 당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자시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자유민주 국가가 당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북한으로부터 감추고 싶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 북한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뭐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게 공개 처형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공개적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거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놀랐고 그다음에 그럼 다들 이제 숨어서 보잖아요. 이게 사생활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해서 잡아내는 건지. 109 연합 지휘부라는 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109 상무, 109 그룹바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잘 먹히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요. 뭔가 성과가 나오고 아 이거 건수 좀 되겠다 싶으면 너도 나도 TF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을 잡아 족치는데 312, 620, 627, 82 그룹바가 생겼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서 지금 하냐면 생각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 당 간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기술 전문가 이들이 팀을 이뤄서 검열을 하니까 안 드러날 수가 없죠. 전문가들이 와서. 그리고 불시 가택 침입해서 압수수색을 월 2회까지 하는 곳도 있어요. 내 집에 멀쩡하게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와서 TF를 만들어갖고 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소름 끼칠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 노상 불식 업무를 하고 결국 이게 연합지휘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설로만 봤던 상상으로만 했던 디스토피아가 지금 북한에 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공개 처형 당하는 그 연령대가 뭐 드라마나 케이팝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10대 아주 어린 청소년들이에요. 우리도 왜 아이들이 좀 실수하면 좀 봐주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혀 용서가 없네요. 형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 규정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성의 범위 내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형인데 공개 처형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사형, 의도적인 살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 공개 처형이 훨씬 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생명 박탈이라고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처참하고 어이없는 게 이러한 공개 처형입니다. 더군다나 이 공개 처형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장마당, 두 번째 강변, 하천변, 세 번째 운동장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장마당이 우리로 말하면 쇼핑몰이에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가장 우리가 즐거운 곳,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곳. 일상 속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에서 북한은 공개 처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과연 놔두고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의 진실이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렇게 소리 높여서 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인 것이죠. 최근에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일일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령 교시 문건이 왔는데 이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북한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럼 뭐 어떤 위대한 뭐 명도자 김정일 대원순이 교시, 뭐 조선노동당 총비서 등의 어떤 문구가 적힌 종이 조각들이 이제 좀 파손돼서 나왔잖아요. 이거는 북한에 걸리게 되면 이건 뭐 사형감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안에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오물도 들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사람의 DNA가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안에 그 보니 기생충이 많더라. 북한의 이제 실상들을 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는 지시를 해갖고 딱 보냈지만 이 밑에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네. 그 안에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실상 이렇다. 저도 그래서 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놉티콘에서 온 메시지로 봐야 된다. 북한 내에 반체제 조직이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한 남성이 김일성 표식비로 보이는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김정은 정권에 과연 압박으로 다가오긴 할까요? 일단 우리는 평가하기를 반체제 조직이 등장했다. 네. 그리고 이 현재 북한 정권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거에도 이런 뉴스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지 간에 정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 해외에 기반을 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새조선, 또 평양 비밀 자유민주주의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크게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유튜브 상에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영상을 공개를 했고 거기에 새조선 성명서라는 성명서를 스크린샷 형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내용이 약간 좀 황당무계한 면이 뒤에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를 우리가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김일성 표식비라고 돼 있는데 김일성 표식비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김일성 표식비는 북한에 가보면 누가 내려다보거나 뒤에서 보거나 아니면 흘겨볼 수 없는 위치에 놨어요. 절벽 앞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장소라든가 우러러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영상이 공개된 먹물이 뿌려진 표식비는 내리막길 뒤에서 쳐다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잠깐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현장 지도를 한 작은 표식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결국은 승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부에서 그 국민들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인데 그 저항이 대단하냐? 아니에요. 길에 V자 혹은 그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놈 이렇게 낙서한 거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보 당국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김정은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게 조금 풀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 정책을 내놨고요. 10년 안에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기반 체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와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소통, 그게 무역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그런 걸 하나도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우리나라의 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떤 교통망이 있는데 그것도 뭐 복자 통행밖에 안 되는 거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뭐랄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조치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북한은 제124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방건설 현장에서 인근에 있는 병력 차출해가지고 20개의 124연대를 신설하고 20곳의 건설 현장을 한 곳씩 전단시키면서 병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누구냐 이거죠. 다 주민들이에요. 다 그렇죠. 주민으로 차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김정은 얘기를 해요. 각별히 이게 뭐냐? 나중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너네 탓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에요. 진짜 너무 정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측면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심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 갖고 무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하고 있어요. 나아져야죠.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대내적으로 좀 홍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런 돈들이 다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겠죠.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핵 WMD 개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도층의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사기 양양을 위해서 쓰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치밀하게 기획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좀 간접적으로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협력을 여러모로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상품 박람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박람회라는 거는 자랑하는 자리인데 네네. 오히려 망신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기업 70여 개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전시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전시한 게 조림젓, 이게 연유, 참깨, 버터, 과자, 각종 단묵이 젤리예요. 이런 거 같은 스낵류, 칼슘, 이게 칼슘이에요. 그다음 과자, 칼슘 과자, 그다음에 불로차, 고려인삼 등 건강식품하고 미백, 세럽, 홍삼, 물크림 등 각종 화장품하고 가슴티, 반츠 등 여성 속옷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림 자개 공예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공예품이나 그림 자개에는 유엔 제재 품목도 있어요. 그래요? 예,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뭐 되게 뭐 첨단 어떤 과학기술 전입표지 가전제품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생필품을 갖다 놓은 거예요. 놓은 건데 그거조차도 되게 딱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 왜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권위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맞게 해서 교류를 하고 박람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의 수준에 맞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제사회가 북러가 밀착이 돼가지고 군사교류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군사교류 이외의 사회, 경제, 문화, 체육 이런 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기획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사슬이 뭉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군사적인 어떤 목적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어떤 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자 방법인 거죠, 이게. 그래도 이제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먼저 남 박사님부터. 예.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시장 개방을 해서 중국식으로 한번 성공해보자. 이런 꿈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근데 본인들이 정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안 되거든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개혁에도 공식이 있어요. 중국이 증명한 방법. 첫 번째, 지역 개방, 경제 특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만들고 뭐 무슨 뭐 반츠 내놔가 그건 안 돼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해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FTA 같은 상호 경제 협약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었죠. 남북 간에 개성공단이 있었잖아요. 그 폭파해버렸죠. 우리가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 개성공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가장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폐업,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마지막에 테러,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걸 대놓고 또 폭파시켰다고 자기들이 자랑까지 했잖아요. 네. 누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자본을 유치를 하고 FTA를 누가 북한하고 이제 맺겠냐고요. 그래서 그렇죠. 경제 개혁, 개방, 시장 개혁, 경제 발전 이것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적인 공식이 또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예를 전에 보시면 소련, 중국, 베트남, 뭐 북한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집권층을 건들 수 없게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요.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핵이잖아요. 핵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내부 단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한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중국식이라든가 베트남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정치와 경제의 디스패러티 이게 뭐랄까 맞지 않는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지금의 러시아가 있듯이 결국에는 북한도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다시 지금의 모습을 재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북 정책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할 때 얘네가 변화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타겟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이 돼야 된다. 잠깐 뭐 우리의 타겟이 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요. 네.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 씨앗들이 축적이 되면 그게 결국에는 나도 생각지도 못하고 국제사회도 생각지 못하는 레볼루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혁명이에요. 근데 그 노력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할 때 그 초점, 핵심이 누구냐. 북한 정권을 두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 정치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핵심은 저는 주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시대 정신을 일깨워주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공급해야 되지만 걔네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씨앗이 축적이 돼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배제하고 그냥 북한 정권에 이걸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봤자 걔네는 더 공고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그런 강수로 해서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북을 향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남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주변에 물어봤어요. 통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꽤 돼요. 예. 되겠느냐? 그러니까 꿈이라고 그랬죠. 꿈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유와 민주를 포기할 수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통일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시그널은 내놨죠. 통일을 원하지만 현상 변경을 힘에 의해서 하진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다고 써놨어요. 이것은 이제 5인 5판 하지 말고 전쟁 책동을 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렇게 정부에서 부드러운 시그널을 줄 때 군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강력한 시그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그렇죠. 예. 거기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체의 무력 도발을 불용한다. 이것을 우리 국방부가 얘기했고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 있어요. 통일을 추구하고 북한이 오인해서 오판하지 못하게 하려면 군대가 강력한 응징력을 가지고 오늘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북한의 변화와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죠. 우리 안보 의식 강화할 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